엄마, 저예요. 당신이 버린 아들, 우진이요. 여길 오면 어떻게 기다리고 있으랬잖아. 한밤중 재단 건물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서류 가방을 든 채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다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고성이의 다리가 멈춰버렸습니다. 20해 전 보육원 문 앞에 두고 온 그 아이, 우진이었어요. 우진은 야윈 얼굴에 깊게 파인 눈가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기억하는 내 살배기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눈빛이었죠. 고성이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컹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렸어요. 고성이는 겨우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대요. 병원에서 간이식을 해야 한다고 어머니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고성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버렸던 죄,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없다는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고성이는 이미 검사를 받았고 자신의 간은 우진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단 건물 입구에서 박진석이 걸어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늦게까지 회의를 하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는 고성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가 박진석의 직감을 자극했어요. 박진석은 천천히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성이를 바라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20해 전 보육원에 맡겨졌던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과 우진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박진석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고성이의 팔을 붙잡고 차로 향했어요. 우진에게는 내일 사무실로 연락하라는 말만 남긴 채 말이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진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고성이는 울먹이며 창밖만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박진석의 차가운 침묵이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박진석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고성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모든 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20해 전 혼자 낳았던 쌍둥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딸을 정순이에게 보낸 이야기를, 그리고 아픈 아들을 보육원에 맡긴 이야기를 말이죠. 박진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굳은 표정이 되어갔어요. 자신과 만날 때부터 모든 걸 숨겼다는 사실이 그를 배신감으로 채웠습니다. 박진석은 영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정말 자신의 딸이 맞느냐고, 다른 남자의 딸은 아니냐고 물었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란은 분명히 박진석의 딸이라고, 박진석의 전처, 소생인 아들 박성재의 동생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더 이상 고성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믿으란 말이냐고, 고성이가 숨긴 게 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했어요. 고성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는 소리가 고성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진의 야윈 얼굴이, 박진석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집을 나가며 고성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요. 25해 전 고성이는 19살이었습니다. 시골 식당에서 일하던 그녀는 서울에서 내려온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고성이에게 서울로 가자고 했고 함께 살자고 약속했죠. 고성이는 그 남자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자는 사라져버렸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아들과 딸 두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고성이는 울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혼자서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고성이를 짓눌렀습니다. 산후조리원도 갈 수 없었고 고시원 방에서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딸아이는 건강했지만 아들 우진은 태어날 때부터 약했습니다. 자주 열이 났고 밤새 울어댔어요. 병원에 데려가면 의사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검사비는 고성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고성이는 아르바이트를 2개씩 했지만 병원비와 분유값을 대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그때 정순이를 만났어요. 정순이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순이를 위로했지만 시댁에서는 매일 눈치를 줬고 정순이는 그게 너무 괴로웠죠. 정순이는 고성이가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이 한 명만 자신에게 달라고, 잘 키우겠다고, 돈도 주겠다고 했어요. 고성이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우는 우진을 안고 있을 때, 통장 잔고가 바닥난 걸 확인했을 때 고성이는 무너졌어요. 정순이가 내민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건강한 딸아이를 정순이에게 보냈어요. 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고 고성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보내버린 거죠. 남은 건 아픈 우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혼자 키워보려 했어요. 하지만 우진의 병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고성이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지만 빚만 쌓여갔습니다. 우진은 자주 아팠고 고성이는 일을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진석을 만났어요. 박진석은 전철을 잃고 어린 아들 박성재를 키우고 있는 호랍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운영하는 회사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고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호감을 보였어요.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요. 박진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혼자여야 했어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박진석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고성이는 결정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고성이는 우진을 안고 보육원 앞에 섰어요. 우진은 고성이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우진의 옷에 꽂았어요. 그리고 보육원 문을 두드린 뒤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우진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고성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진석과 결혼한 뒤 고성이는 우진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죠. 밤마다 우진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거리에서 비슷한 나이 아이를 보면 가슴이 무너졌어요.
고성이는 몰래 보육원에 돈을 보냈습니다. 우진의 이름으로요. 박진석의 전처 소생 아들 성재는 고성이를 새어머니로 받아들였고 고성이와 박진석 사이에서 태어난 딸 영란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우진이 18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올 때 고성이는 작은 원룸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진에게 연락했어요. 우진은 고성이를 만났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이제야 오셨냐고 보고 싶었다고만 말했어요. 고성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은 고성이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눈빛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고성이는 우진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만나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에겐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재와 영라에게도 숨겼어요. 고성이는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박진석의 아내이자 성재와 영라의 어머니로서의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진의 친어머니로서의 삶이었어요. 두 삶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병원에서 간 검사를 받으래요. 고성이는 우진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의사는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간을 우진에게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이식 불가였습니다. 혈액형은 맞지만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고 했죠. 고성이는 절망했어요. 우진을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재나 영란은 이복 남매일 뿐이라 조직 적합성이 낮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그때 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우진의 쌍둥이 남매 그 딸이라면 가능할 거라고요. 쌍둥이니까 조직 적합성이 가장 높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고성이는 20해 만에 다시 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정순이는 놀랐어요. 고성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정순이는 딸 지은호를 키우며 행복했습니다. 은호는 착하고 예쁘게 자랐고 정순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은호는 이미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은호가 15살 때 솔직하게 말해줬고 은호는 정순이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하지만 친생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몰랐죠. 정순이는 고민 끝에 고성이에게 은호의 연락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경고했어요. 은호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은호는 이미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친엄마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진을 살릴 수 있는 건 은호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재단 이사장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은호에게 일을 맡기는 고객으로 다가갔어요. 은호는 고성이를 의심 없이 대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와 시간을 보내며 죄책감과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이 팔아버린 딸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자주 만났습니다. 재단 프로젝트를 핑계로 은호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어요. 은호는 고성이를 좋은 고객이자 멘토처럼 대했죠. 고성이는 은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과 이제 다시 이 아이를 이용하려 한다는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느 날 저녁 고성이는 은호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은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고성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가 정순이의 친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친엄마가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포크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죠.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몰래 검사했다고 99.9% 모녀가 맞다고 말했어요. 은호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친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은 몰랐던 거죠. 은호는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숙이고 이유를 말했어요. 은호에게 쌍둥이 오빠가 있다고,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간이식이 필요한데 자신의 간은 맞지 않는다고 말이죠. 쌍둥이인 은호만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찾은 이유가 오빠를 살리려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고성이는 은호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주 작은 수술이라고, 간의 일부만 떼어내는 거라고, 은호는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은호는 고성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빠를 위해 자신의 몸을 가르라는 거냐고, 이것 때문에 자신을 찾은 거냐고 물었어요. 고성이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은호는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성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한편 박진석은 비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아내를 조사하라고 최근 행적과 만나는 사람들, 병원 방문 기록을 다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김 과장은 놀랐지만 회장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하라는 말을 듣고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과장은 일주일 동안 고성이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고성이가 병원에서 나오는 사진, 우진의 병실 앞에서 울고 있는 사진, 우진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김 과장은 보고서를 박진석에게 건넸습니다. 이 남자가 우진이라는 사람인데 사모님과 자주 만난다고 보고했어요. 박진석은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사모님과 무슨 관계인지 정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김 과장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진의 출생 기록, 보육원 기록, 그리고 고성이가 보낸 돈의 흔적들을요.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우진이라는 사람이 사모님의 친아들로 추정된다고, 25회 전 보육원에 맡겨진 기록이 있다고, 사모님이 가동한 후원금을 보낸 흔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박진석은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는 김 과장의 말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최근 지은호라는 여성을 자주 만나는데 이 여성도 사모님의 친딸로 추정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쌍둥이였던 것 같다고 김 과장이 말했어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박진석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아내가 자신을 만나기 전에 쌍둥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혼하면서도 영나를 낳으면서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박진석은 김 과장에게 영나의 DNA 검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정말 자신의 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김 과장은 놀라며 반대했지만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믿으란 말이냐고, 아내가 자신에게 숨긴 게 이것뿐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말했어요.
김 과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고성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박진석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세월이, 아들 성재를 함께 키우고 딸 영나를 낳아 키운 시간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성희는 집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모든 걸 알아냈다는 걸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요. 고성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성재가 집에 들렀습니다. 성재는 회사 일로 아버지를 찾았다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낸 고성희를 발견했어요. 성재는 어머니에게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고성희는 고개를 저을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무언가 큰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은호는 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고성희를 만난 이야기를,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를, 그리고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정순이는 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은호는 정순이의 품에서 울었어요. 자신을 키워준 정순이가 진짜 엄마라고, 친엄마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 아이도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정순이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밤새 고민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빠, 자신과 같은 날 태어나 버려진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지 말이죠. 며칠 뒤 은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진의 병실 번호를 간호사에게 물어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링거를 막고 있는 팔, 그 모습이 은호의 가슴을 쿵 하고 쳤습니다. 우진은 눈을 떠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도 우진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죠. 쌍둥이의 본능 같은 게 있는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부담 갖지 말라고,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은호는 우진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자신도 버려진 아이였다는 걸, 다만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자랐다는 걸 말했어요. 우진은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자신은 은호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이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우진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은호는 단호했습니다.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우진은 은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성희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갈라놓았던 두 아이가 만나는 모습을,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고성희는 울었어요. 고성희는 병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두 아이는 고성희 없이도 서로를 찾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박진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성희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뛰어나갔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우진의 병원 기록, 보육원 서류, 고성이가 보낸 돈의 송금 내역, 그리고 지은호와 관련된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진석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걸 이제 와서 설명할 수 있냐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을 시작했지만 박진석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진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영나가 자신의 친딸이 맞다는 결과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서류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영나만큼은 의심하지 말아달라던 고성이의 말이 사실이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신뢰는 이미 깨져버렸으니까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수정하겠다고 재단 이사장 직위와 재산 상속권을 전부 성재와 영나에게만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고성희 이사장의 직위는 즉시 해임한다고 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고성희는 재단이 자신이 10년 동안 키워온 거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고성희가 키운 게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운영된 거라고, 고성의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라고,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박진석은 고성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옷과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영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나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자신은 엄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재가 집에 왔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와의 일에 대해 들었어요. 성재는 고성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재는 어머니가 힘들면 연락하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고성희는 성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성희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나오지도 않았고 영나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택시를 타고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작은 원룸, 그게 고성희가 받은 전부였어요. 며칠 뒤 재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회 결정으로 즉시 해임되었다고 사무실 정리하러 오라고 했어요. 고성희는 재단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엔 이미 짐이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10년 동안 읽어온 모든 것이 박스 3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고성희를 피했습니다.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고성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고성희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다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성희는 원룸으로 돌아와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방에는 고성희 혼자뿐이었어요. 재산도 지위도 사랑도 모두 잃었습니다.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성희는 매일 병원에 가서 우진을 돌봤어요. 우진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은호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은호는 정순이에게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은호를 꼭 안아줬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우진이 은호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우진은 은호에게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은호는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고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호의 간 일부가 우진에게 이식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두 사람 모두 잘 견뎠다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호와 우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옆 병실에 배정되었어요. 은호는 휠체어를 타고 우진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성이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자신이 25년 전에 갈라놓았던 쌍둥이가 이제 다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성이는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호와 우진이 고성이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성이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안다고 말했어요. 은호는 고성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제자리에 있다고 정순이 엄마가 키워준 그곳이 자신의 자리라고 했어요. 우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건강해졌으니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고성이의 속죄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은호는 차갑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더 숨기는 건 없냐고, 이제 자신들이 선택하겠다고 모두 다 알았으니까 말이죠.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와 우진은 서로를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둘이 연락하고 지낼 거라고, 그게 자신들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뒤 은호와 우진은 퇴원했습니다. 정순이가 은호를 데리러 왔고 우진은 혼자 택시를 타려 했어요. 은호는 우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자주 연락하자고, 같이 밥 먹자고, 이제 오빠와 동생으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이는 병원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갈라놓았던 쌍둥이가 다시 만나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원룸으로 돌아와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이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어느 일요일 고성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은호와 저녁을 먹는다고, 다음에 같이 밥 먹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울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고성이는 일요일마다 우진과 은호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진은 새 직장을 구했고 은호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고성이는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은 두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다만 두 아이를 낳아준 사람일 뿐이었죠. 은호에겐 정순이가 진짜 엄마였고 우진은 이제 혼자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재가 고성이를 찾아왔습니다. 성재는 고성이가 일하는 식당을 알아냈어요. 성재는 고성이에게 영나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나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고
일요일마다 우진과 은호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커져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우진과 은호는 고성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진이 고성이에게 목도리를 건넸습니다. 은호는 손크림을 건넸어요. 고성이는 두 아이의 선물을 받고 울었습니다. 우진은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라고 앞을 보고 살자고 말이죠. 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용서할 순 없지만 함께 밥 먹을 정도는 괜찮다고 천천히 가자고 말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끝났지만 진실된 날들이 시작되었다고요. 재산도 지위도 사랑도 잃었지만 정직함과 책임감은 얻었습니다. 우진과 은호는 함께 새해 첫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정순이와 함께 떡국을 먹었어요. 정순이는 우진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은호의 오빠라면 자신의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박진석은 성재, 영나와 함께 새해를 맞았습니다. 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걸 성재는 놓치지 않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고 우진과 은호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공존은 가능했습니다.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는 평생 지고 가야 할 것이라는 걸요. 용서는 바랄 수 없지만 속죄는 계속할 수 있다는 걸요. 고성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겠다고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어요. 고성이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봄이었어요. 고성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끝났지만 진실된 날들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성이는 봄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속죄의 하루를, 책임의 하루를, 진실의 하루를요. 그렇게 고성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진실이 남았고 거짓은 무너졌지만 책임이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그 무게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숨겨진 죄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고 고성이는 그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었습니다.